1906년 병오년 6월 4일 정읍 무성서원 이곳에 전라도 유생들이 모여들었다. 모임을 이끈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신망이 높던 유학자 면함 최익현이었다.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죽음을 생각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천지신명이 반드시 도울 것이니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나와 상대하는 그대들은 모두 나와 함께 사생을 같이 하겠는가? 최익현은 일제에 맞서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천명했고 사방에서 그를 따르겠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80여 명의 유생들이 의병으로 자원했고 전북 최초의 중기의병인 태인의병이 일어났다. 구한말 조선 전역에 의병의 불길을 일으킨 무성서원의 의병 창이 그 길을 연 주역은 면함 최익현이었다. 그런데 충청도 출신의 선비였던 면함이 자신의 근거지가 아닌 전라도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이곳에 의병대를 실질적으로 주의한 인물 돈원 임병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읍 칠보 무성서원에 있는 병오창이 기적비는 1906년 병오년에 일어난 의병을 기리는 기적비인데요. 190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라도에서는 이곳 무성서원에서 의병이 촉발되는데요. 이 의병은 구한말 일제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호남 의병의 밑거름이 된 의병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병의 중심에 돈원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일제를 뒤흔들었던 의병운동의 밑거름이 된 태인의병. 돈원 임병찬은 어떻게 면함 최익현과 함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결성했을까? 의병 성립 과정은 임병찬의 글을 엮어 간행한 돈원 유고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책엔 의병 항쟁운동 과정을 기록한 일기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어머니를 여의고 당시 태인현 지금의 정읍시 산내면에서 시묘를 지내고 있던 임병찬. 그는 한양 소식을 전하는 지인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울분을 토한다. 이또 히로부미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침범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는데 이에 항거에 민영환이 자결했다는 내용이었다.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알아눕게 되죠. 그러다가 1906년에 아예 이럴 바에야 의병도 못 일으키고 이럴 바에야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 일본 그 동경에 가가지고 일본 왕이 사는 데 가서 나는 내가 칼로 내가 할복을 자살을 해서 내 그 뜻 일본 왕의 뜰을 더럽히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하시는 참에 최익현 쪽에서 연락이 오죠. 같이 의병을 일으키는 게 어떻겠냐고. 면함 최익현은 당시 서슬 벌었던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일제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땐 도끼를 메고 광화문 앞에서 개항 불가를 주장할 만큼 강직한 선비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고종으로부터 밀지를 받는다. 당시 척사 유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이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유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최익현과 친하려고 하다가 정작 최익현이 을사조약 이후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데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최익현 이분도 정말 좌절하고 있던 참에 1906년 1월 최익현은 정읍에 있는 임병찬에게 함께 의병을 일으키자는 편지를 보낸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병 봉기를 결심하고 있던 임병찬은 최익현에게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답장을 보낸다. 최익현 선생이 여기 전라도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전라도에 있는 면함의 제자들, 최재학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특히 이제 태인에 있는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면함이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된 거죠. 뜻을 받은 최익현은 임병찬이 있는 정읍 산내면 종성리로 찾아온다. 이 자리에서 최익현은 임병찬을 의병 지휘 적임자로 지목하고 관련된 모든 일을 위임한다. 본격적인 거병 준비에 착수하는 임병찬. 항일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통문을 띄우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병가의 승패는 강약과 이둔에 있지 않고 오로지 지략과 용기를 지닌 장수가 충의의 병조를 거느리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야만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과 분노를 격동시켜 바야흐로 의거를 일으키고자 한다. 군율 등 여러 조항을 적어 통문을 발송하고 만나는 장소와 일자는 나중에 알릴 터이니 모름지기 미리 준비하여 다음 통문을 기다리기 바란다. 임병찬이 쓴 것으로 알려진 통문은 황성신문에 게재될 정도로 널리 퍼졌다. 의병 모집을 위해 임병찬은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자기 향리하면서 본 돈을 가지고 당시에 의병이라는 게 의병 유생들이 갑자기 뭐 총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는 포수를 모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거죠. 당시 이제 포스를 총 쏘는 포스를 모병하는데 되게 임병찬이 알던 경험이 있는 포스들을 해서 100명 정도를 포수를 삽니다. 근데 이 포스들한테 굉장히 후한 월급을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군인들의 월급이 9냥인데 9냥인데 하여튼 12냥 정도 상당히 높은 좀 가격으로 이제 포수를 모병하고 당연히 이제 유생들도 이제 모집해서 하지만 준비는 생각만큼 여의치 않았다. 임병찬은 최익현에게 거병 시기를 가을로 늦추자고 제안하지만 최익현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 선비들을 무성서원으로 모이게 하세. 강의를 끝내고 의병을 일으키자는 반론을 하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즉시 태인읍으로 들어가서 의병을 일으키면 국내 지사가 점차로 모여들 것이네. 임병찬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1906년 6월 4일 정읍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훗날 호남 의병의 상징이 된 이날의 의병은 일제와 맞서는 중요한 동력이 됐는데 최익현과 함께 주도적으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임병찬.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임병찬은 옥구에서 대대로 향리직을 수행한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재였던 그는 향리 가문을 배경으로 17세에 옥구연의 형방이 된다. 되게 똑똑한 분이어서 향리가 된 다음에도 굉장히 일처리에 아주 잘했죠. 그래가지고 옥구에서 향리가 된 이후에 또 전주 가명에서도 향리가 하고 그래서 32살까지 이제 이 향리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향리를 하면서 또 엄청나게 이 돈을 모으게 돼요. 1888년 호남에 큰 흉년이 드는데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구제가 힘들어지자 당시 전라가명의 호방으로 있던 임병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내놓는다. 국가에다가 엄청난 많은 돈을 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3,000냥인가 돈을 기부하게 되는데 그 당시 1,000냥이 우리나라 돈을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은 한 1억쯤 됩니다. 3,000냥 하면 3억 개 돈을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으로 검은도 별감짜리도 주고 그 이듬해 나간 군수도 주고. 지금의 순천시에 속해 있는 나간읍성. 조선시대 인근 11개면을 관할하던 나간군의 소재지였다. 이곳에서 임병찬은 1889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군수로 재직한다. 중인 계급인 향리 출신이었지만 군수로서 그의 행정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전라도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수세장부가 다 불탔는데 이분이 그 53개 전라도 군현의 수세장부를 다 암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디에 얼마 뭘 받고 어디에 그걸 다시 복원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경제 밝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나간군의 뭐 적자 이런 걸 다 보상하고, 그 이분이 이제 나간 군수에 떠날 때는 오히려 나간 그 군민들이 더 있어달라고 할 정도로. 나간 군수 관직을 마친 임병찬은 고향으로 돌아와 정읍 산내면 종성리로 이주한다. 그는 이곳에 새로운 터를 잡고 유학자로서 학문에 정진하는 길을 선택했다. 임병찬에게 동학 농민군 지도자 김계남의 밀고 자라는 굴레가 씌워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전봉준과 함께 동학군을 이끌던 김계남은 정읍 태인 장금리에 있던 친척집에 숨어드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임병찬은 김계남을 자신이 있던 종성리로 유인해 관군이 그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그분이 자기 매제가 그 종성리에 있어서 거기 피난 왔단 말이야. 그놈을 도론 선생이 이제 고발을 맞아 알린 것이 제 당국에 그게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효시를 해버렸지. 그게 김계남을 말하자면 고발했다 해가지고 동학서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론 선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나간 현감을 지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유림이고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고 또 그 공로로 조정에서 임실 현감 또는 뭐 영광 현감을 그 제소를 했어도 그 사야하고 가지를 안 했으니까. 지방 수령을 역임했던 유학자로서 나라에 저항하는 동학군 지도자를 관에 신고한 것은 임병찬에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실 그 당시 양반들은 대부분 동학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양반들 중에서는 동학, 반동학, 의병대, 반동학 토벌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포수를 고용해가지고 동학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최익현 이분도 동학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나중에 최익현 이분이 임병찬한테 오게 되는 것도 동학 때 이 김계남을 토벌한 공로를 높이 사서 같이 합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병찬만 동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임병찬 어른을 보면 좀 억울하다. 똑같이 나라를 위한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동학이 척외를 주장했듯 임병찬의 의병 또한 외세를 물리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다만 유학자들이 일으킨 의병은 왕에 대한 충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마침내 1906년 6월 4일 임병찬은 일제에 맞서기 위해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맹주는 이제 최면함이고 총사령이 돈은 한 80명이 모았어. 의병이. 그래가지고 그 부대가 그때는 태인현이니까 태인현에 찾아가서 무기를 이제 걔가 그런 무장해가지고 정읍으로 일단 강의장, 정읍서장, 정읍, 고창, 흥덕 같은 데서 몽땅 합쳐가지고 그게 근 800명 마저까지 모아가지고 그 부대가 내장산으로 해서 그 갈제 넘어서 해가 되면 이게 그 복흥면, 순창 복흥면 구암사에서 하룻밤 묵고 그 이튿날 심장암대 당 넣은 거예요. 전라도 일대를 돌며 새를 불린 임병찬의 의병대는 남원과 전주에서 출동한 관군들과 순창 객사에서 맞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의병대의 지도자 최익현은 돌연 전투를 멈출 것을 명령한다. 의병 진압군이 일제 군대가 아닌 대한제국 진위대, 즉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늘 그런 식인데 최익현한테 밀지를 줬으면 고종은 진압군을 내려보내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관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익현은 처음에 싸울 때 일본군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관군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군대 관군하고 싸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항복하고 의병을 접게 되는데 관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결국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치게 되고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최익형하고 12명의 그 제자만 남게 돼가지고 대마도로 이제 압송하게 되는 거죠. 일제는 최익현에게 대마도 감금 3년, 임병찬에게 감금 2년을 선고한다. 대마도에 압송된 임병찬은 최익현과 함께 일제 횡포에 맞서 단식으로 저항한다. 심한 옥고로 병세가 악화된 최익현은 1907년 1월 1일 생을 마감한다. 대마도에서 석방된 임병찬의 구국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북 지역의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고 일제가 양반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줬던 은사금도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데요. 이후 고종은 국권 회복을 위해 전국적인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합니다. 고종은 이때 독립의군부 전라도 지역 책임자로 임병찬을 임명합니다. 최익현 순국 후 석방된 임병찬은 당시 조선 전역에서 일고 있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비폭력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각지에서 많은 의병들이 임병찬을 찾아와 의병 투쟁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을 때 도나는 이들의 무력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의병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한테 지금 우리가 총칼로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의병을 하겠지만 옛날에 자기는 의병을 칠 때 성패를 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고 의병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분은 이문 계무, 그러니까 문으로서 무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무력으로 대항할 때는 우리가 현격하게 전력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으로서 이 무를 제압하는 이런 새로운 방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시게 되죠. 1910년 한일합병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한다. 망국 직후인 1912년 국권 회복 방법을 찾고 있던 임병찬에게 고종의 칙령이 내려온다.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는 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독립의군부를 어떤 무슨 전투단체가 아니냐 했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의 단체가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의군부의 모든 활동 방략은
임병찬 이분이 계획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가장 최전성기를 누릴 때고, 그때 우리는 일시에 독립의군부에 있는 모든 그 조직들이 며칠 일시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화로서, 편지로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시위로서 알리자는 것이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벌써 5년 전에 그런 독립의군부 비폭력 단체를 이제 임병찬 이분이 계획하시게 된 거죠. 임병찬이 계획한 독립의군부의 활동은 총 칼을 든 무력저항 대신 비폭력적인 방법이었다. 일제 내각 총리 대신 모든 관원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 한일합병의 부당함을 천명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내부 조직원이 거사전 일경에 체포되면서 독립의군부의 국권 회복운동은 실패로 끝난다. 총독을 만나자고 면회 신청을 몇 번 해도 편지를 내고 저기서 거절당하고 나중에 그 경무총감을 대리 면회를 하고 그 사람 보고 너희들 일본 사람들 다 돌아가고 국권을 우리한테 반환하라고 막 따지고 이게 거기서 막 자결하려고 칼로 막 그랬어. 칼로 막 자결하려고 막 그렇게 그냥 깜짝 놀라고 님들이 그냥 검은도로 보낸 겁니다. 독립의군부가 와해되고 임병찬은 결국 검은도에 1년간 유배형을 받는다. 그 후 유배기간이 1년 더 추가되고 형을 다 마치기 전에 병환으로 검은도에서 순국한다. 고을 향리로 시작해 행정가로, 유학자로, 의병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희생해가며 일제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 했던 도넌 임병찬. 문으로 무를 극복하려 했던 그의 사상은 훗날 3.1 만세운동의 비폭력 저항을 키워낸 씨앗이 됐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문제무, 문으로서 무를 막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나중에 1919년 3.1운동 때 바로 그런 비폭력 저항, 그것이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저항 의지를 알리게 되고 결국 독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가 이제 3.1운동 101주년인데 지금까지 도넌 임병찬 이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시 또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임병찬의 유해는 순창군 회문산에 안장된다. 쇠약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의병장 도넌 임병찬. 하지만 애석하게도 임병찬의 봉부는 회문산 정상 부근에 잔디 하나 없이 초라한 봉분으로 남아있다. 지금 그 앞에 오다 보면은 그 앞에 군산시에서 임병찬 생가터라고 된 비석이 있는데 여기하고 뭐 한 500m 떨어진 곳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생가터가 돼 있는데 하루빨리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